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백인산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간송 문화로 나라를 지키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로 보화각이라고 하는 간송 선생님께서 세우신 우리나라 최초의 살인미술관,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화를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송 선생님께서 이제 많은 문화재를 모으셨는데, 제일 처음에는 당신의 집에서 굉장히 큰 집에 사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99칸짜리 큰 집이었으니까 꽤 많은 물건들을 이제 거기에서 되게 수장을 하고 계셨나 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 되시는 거죠. 너무 많이 모으셨고 양도 많아진 데다가 또 규모도 커진 작품들, 뭐 탑이나 이런 것들은 집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우니 결국 이제 따로 요즘은 미술관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부지는 사실 30년대 초반부터 이미 구입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땅은 당시에는 물론 이제 서울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지금 해화동 북쪽, 지금 성북동이라고 불리는 곳에 만여 평의 부지를 프랑스 사업가가 가지고 있던 땅을 구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938년도에 거기에 이제 건물을 짓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 앞에 보시는 사진이 보화각 건축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라운드로 되어 있는 약간 튀어나온 곳에 사람이 한 명인데, 그분이 바로 이제 간송 선생님이 거기에 계시는 모습이고, 다음 사진이 완공된 사진입니다. 보화각이 완공이 1938년도에 됐죠. 이 보화각이라는 이 건물의 이름은 위창 오세창 선생님, 간송 선생님의 스승인 오세창 선생님께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보화각이라는 용어는, 이 명칭은요, 앞에 보자는 보존하다 할 때 보자인데 위에 조금 멋스럽게 이렇게 초두를 위에 이제 붙이기도 합니다. 화라는 거는 여기서 뭐 화려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정화, 우리가 뭐 민족문화의 정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민족문화의 정화를 보존하는 집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보화각이라는 이름을 위창 오세창 선생님께서 드리게 되는데, 저게 바로 이제 보화각이 우리나라 최초의 살인미술관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물자 통제하면서 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아마 당시에 뭐 안에는 이태리제 대리석으로 탁 깔고, 그 다음에 일본 중국 등에서 최고급 자재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작고 초라한 미술관일 수 있지만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건물이었고, 그 다음에 저 건물의 이 전체적인 형식이나 구도 역시 우리나라 최초의 모더니즘 건축물이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건축사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런 이제 건물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지금 이제 보화각이 완공되고 나서 위창 오세창이 이제 보화각이라는 명칭을 내리고, 그 지석을 이제 또 위창 오세창이 짓게 되는데, 그 내용은 지금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풀어보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뭐 때는 무인년 윤 7월 5일, 그러니까 1938년입니다. 간송 전군의 보화각 상냥식이 끝났다. 내가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축하한다. 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뭐 만품이 뒤섞여 새 집을 채웠고, 서안은 아름답고 고동은 자랑할 만하다. 한 집에 모아놓으니 천추의 정화로다. 라고 했는데, 저는 핵심적인 내용이 그 다음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근역에 남은 배다리로 고루 검토할 수 있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배다리라는 거는 배로 다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배로 다리를 만들어서, 예전에는 이렇게 다리를 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배를 이어가지고 그거를 다리 삼아서 건너갔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지금 배다리 주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역의 주교라는 거는 간송이 모은 그 문화재들이 우리나라 근역, 옛날 우리의 역사 문화로 안내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될 거다라는 내용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간송이 문화재를 모으는 가장 깊은 뜻이거든요. 그거를 위창 오세창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또 간송에게 지도를 했었고, 간송도 그걸 공감했기 때문에 그걸 모아놓은 집을 하면서 그거의 어떤 지석에 이 글을 지으면서 근역으로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전통으로 건너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거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은 보화각 개관 기념일 당시에 7월 5일입니다. 이때 이 사랑채에서 모여서 기념 촬영을 했는데, 여러분 뭐 저기 부채를 들고 있는 분이 이제 간송 전영필 선생님, 그 왼쪽 편에 계시는 분이 위창 오세창 선생님입니다. 스승이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청전 이상범 선생도 있고 월탄 박정화 선생은 사실은 간송의 이종사총관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창호 세창에게 소개시켜줬던 충곡 고이동 선생, 휘문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었던 고이동 선생도 있고, 당시에 이런 미술계에 내노라는 인사들이 이렇게 보아각 상장을 축하하는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 장의 사진으로서 아주 생생하게 우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큰 부지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더욱더 이제 가열차게 큰 문화재들까지도 쓸모없이 다 이제 수집을 할 수가 있었죠. 예전에 집에서 이걸 간수할 때는 아무래도 물리적 덩치가 큰 것들은 좀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시는 괴산 외사리 석조 승탑, 흔히 옛날에 이제 부도라고 불리던 이런 것들도, 이 괴산 외사리 부도는 지금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일본인이 충청북도 괴산에서 외사리라는 곳에서 이 폐사지, 그러니까는 절은 없어지고 남은 터에 이 승탑만 있던 거를 뜯어가지고 이거를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당시에 석탑이나 그다음에 뭐 돌로 만든 동물들, 이런 부도들 일본에 엄청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특히 일본이 그 정원을 꾸미는 그런 이제 일본 사람들 취향이 취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원 장식물로서 굉장히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걸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인천 항구에다 해체해가지고 갖다 놓은 걸, 그 소식을 듣고 간송이 가가지고 정말 달라는 대로 돈을 주면서 못 가져가게 하고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938년도에 이관한 이거 북단장, 아까 그 보아각 쪽으로 이걸 인천에서 옮겨온 다음에 찍힌 기념사진, 간송 선생님께서 가운데 흰 옷을 입고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아각에서 많은 유물들을 모았는데, 이런 이제 큰 성물들뿐만 아니라 역시 꾸준히 모았던 서화들, 그림이나 글씨 이런 것도 모으게 되는데, 이 시절의 또 대표적인 잊을 수 없는 작품은 지금 앞에 보시는 이 심사정이라는 사람이 그린 촉전도곤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사진에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여러분 심사정이라는 사람은 낯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조선시대 뭐 겸재정선의 바로 제자로서 조선시대 뭐 삼재 이렇게 불리는, 그러니까 삼재라는 거는 제가 집제자거든요. 우리 겸재 이렇게 하잖아요. 겸재. 그다음에 그래서 호가 제로 끝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 심사정의 호가 현재였거든요. 현재. 그래서 뭐 공제윤두서, 현재 심사정, 그다음에 겸재정선, 또는 뭐 관아제 조용석, 이런 사람들이 삼재로 넣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들어간 꽤 자기의 이 조선시대 그림의 역사에서는 위상이 꽤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그린 최고의 역작이 바로 이 촉전도곤이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길게 돼 있는데 저 그림만 8m가 넘습니다. 8m가. 그리고 이 글씨까지 다 합친다면은 10m가 넘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긴 그림에 속하는, 가장 큰 그림에 속하는 그림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저 경기도 양평에 어떤 양반가에 있던 거를 간송이 이제 구입을 했다는 건데, 이거 구입할 당시에 사람들이 다 만류했다는 거예요. 왜 만류했냐면은 이게 너무 낡아 있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그 아래쪽에 약간 확대한 사진이 있는데, 그걸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렇게 하얗게 좀 희끗희끗 이렇게 좀 이렇게 훼손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물론 수리를 잘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왜 만류를 했냐면은 간수를 잘못해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이게 10m가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이걸 두루마리 그림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이야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이걸 이렇게 쭉 펴가지고 진열을 하겠지만은,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이런 걸 다 펴놓고 놔둘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둘 말아놨어요. 이거를 이렇게 둘둘 이렇게 그걸 권이라고 그러는데 쭉 말아서 놔뒀죠. 말려 있는 상태에서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좀이다 쓸어가지고요. 좀이다 쓸어서 이 펴기도 어려울 정도로 바슬바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니까 이걸 사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다 만류했다는 거예요. 근데 간송님께서 이거를 샀는데, 그것도 값도 되게 비싸게 달라고 했어요. 이걸 5,000원이나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보관 상태가 깨끗했으면 5,000원 정도는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 5채 값 정도 되는데 받았을 텐데, 워낙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1,000원도 사실은 비싼 적이었는데, 간송이 이걸 5,000원을 다 주고 사서 이거를 국내에서는 수리를 할 데가 없어가지고요. 일본 교토로 이걸 보냈다는 거예요. 일본 교토로 보내서 이걸 완벽하게 수리를 해오게 되는데, 수리비가 6,000원 들었다는 거예요. 6,000원. 그러니까 집 5채 값 주고 사가지고 집 6채 값을 들여 수리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어떤 이익을 따지는 골동상이라면 죽어도 못할 일입니다. 이거는. 근데 간송은
그런 부분이 아니었죠. 이익을 따지는 골동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될 우리 문화재라고 한다면 어떠한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걸 지켜내고 막아내고 살려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도 아마 간송이 막대한 돈을 들이고 사고 또 그보다 더 큰 돈을 들이고 수리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최대의 큰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촉잔도고는 아마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았을 거다. 그게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하고 반가웠던지 위청 오세창이 뒤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여기에서 하이라이트가 이겁니다. 세상의 안견의 목리도원도 유명하죠. 또 이인문의 강산무진도라고 해서 굉장히 긴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큰 두루마리이지만 여기에 비한다. 촉잔도건에 비한다면 한참 미치지 못할 거다. 우리나라 두루마리 그림 중에서는 으뜸이다 하고 위청 오세창이 바로 이 으뜸인 우리나라 두루마리 그림의 으뜸인 촉잔도건이 간송의 이런 노력과 거의 희생적인 노력이죠. 없었다면 못 보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이렇게 큰 성물뿐만 아니라 이런 서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모으면서 보아각의 창고가 더욱더 이제 풍성하게 되는데 이즈음 돼서 여기에 어떤 사람이 보아각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게 다름 아닌 일본 총독이었어요. 여러분 앞에 사진 있죠? 미나미시로라고 하는 일본 7대 총독이 보아각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또 아주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면 간송이요. 미나미시로 총독이 왔는데 무려 30분씩 기다리게 했다는 거예요. 나오질 않고. 그래서 사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당시 총독은요. 지금 대통령보다도 아마 권한이 더 셀 겁니다. 지금은. 당시 조선 팔도 백성의 정말 생사여탈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자가 총독인데 그 총독을 간송이 30분씩 기다리게 했다는 거는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간송이 총독이 오는 걸 막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총독이 왔다고 뭐 요즘 말로 플래카드 걸고 어서 오십시오 나 이렇게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너 기다려서라도 만나려면 만나라. 대단한 배짱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데 더 놀라운 거는 30분 기다리게 한 다음에 뭐 보아각에 있는 뭐 창고문을 열어서 다 보여준 것도 아니고 연족 조그만 거 몇 개, 불상 조그만 거 몇 개 이거 보여주면서 차 한 잔 대접하고 저 이런 거 모으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 놀라운 일은 사실 그게 더 놀라운 것도 있어요. 간송의 이런 배포도 대단하지만 이 미나미지로가요 어떻게 보면 모욕을 당한 거죠.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차 한 잔 대접받고 그렇게 간송이 보여주는 걸 보고 순순하게 아이고 오늘 좋은 차도 마셨고 그다음에 눈 호강하고 간다. 안복을 누리고 간다. 너무 감사하다. 라고 돌아간 다음에 아무런 뒤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이놈이 지금 나를 능멸해하고 큰일이 날 줄 알았다는 거지. 근데 아무런 뒤탈이 없더래요. 그러니까는 미나미지로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아닙니다. 이게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인데 근데 이 배포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뭐 보복하고 이런 적은 아니다. 그릇의 크긴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든 그런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는 이제 그런 적인데 이 미나미지로가 제가 잠깐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러분 우리나라 그 민족문화 말살 정책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우리말, 우리 문화, 우리 글 못 쓰게 하고 우리 이름 못 쓰게 하고 뭐 이런 거를 가장 강력하게 시행했던 자가 이 미나미지로예요. 자 보세요. 간송이 그동안도 우리 민족 문화를 유지하고 지키고 우리 후대에 넘겨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은 정작 우리 말과 글을 못 쓰게 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까 정말 간절히 떠오르는 우리 문화재가 있었겠죠. 뭐였겠어요, 여러분? 우리 말과 글을 못 쓰게 하는 시대. 우리 말과 글을 온전히 담고 있는 그 어떤 우리의 문화재. 네, 짐작하시겠지만 훈민정음입니다. 바로 이 훈민정음을 구해야 되겠다. 훈민정음은 실제로 훈민정음 해례본은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앞에 서문, 그리고 예의, 그리고 해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해례를 그러냐면은 훈민정음의 서문과 예의는 서문은 내가 이걸 왜 지었다. 세종대왕이 쓴 겁니다. 그리고 아주 간략한 기본 구성 원리를 썼어요. 그게 예의라는 건데 그거는 3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훈민정음 전체를 3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뒤쪽에 30여 명 가까이는 전부 다 해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례는 뭐냐면 집현전 학사들이 실제 실무진들이죠. 이걸 어떻게 해서 만들었고 또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것들 상세하게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해례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게 근데 어디에 그게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어디에도 실물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들었는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무슨 뭐 문창살을 보고 만들었다. 뭐 기역, 니은, 뭐 미음, 뭐 문고리 이음, 뭐 이런 또는 뭐 새 발자국을 보고 만들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거든요, 그죠? 이 한글을 대강 만들었다고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완전히 순수한 과학적 원리를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건 해례본이 나왔기 때문에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우리의 문화재였기 때문에 이 해례본을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구했고, 그러다가 이 해례본이 1940년에 어떻게 보면 간송수장품이 늦게 들어온 셈이죠. 1940년에 경북 안동에서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군가 와서 이걸 팔게 되는데 그때도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1,000원만 달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건데 1,000원 큰 돈이죠. 집안채 값인데 왜냐하면 당시 책은 일본인들이 그렇게 막 비싼 값을 주고 사가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책은 그렇게 고가의 거래가 안 됐대요. 근데 간성이 1,000원만 달라는 사람에게 절대 1,000원짜리 책이 아니다 하면서 얼마를 줬냐면 그 10배인 10,000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1,000원을 더 보태주면서 이건 당신 수고비요라고 하면서 11,000원을 줬다라고 합니다. 야,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그건 조금 너무하지 않나? 이게 1,000원만 달라고 그것도 굉장히 후하게 쳐주는 건데 아무리 훈민정음이라고 해도 10배를 가져가셔. 왜 그랬을까라는 조금 의아함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건 뭐 저의 그냥 생각이에요. 제 추정인데 아마 그 책을 팔러 온 사람이 그거를 자기가 그냥 호의호식하려고 팔러 왔다고 생각했으면 간성이 절대 그렇게 주지 않았을 거다. 근데 사실 그 책은 팔려고 했던 이유는요. 뭐 조금 이렇게 돌아서 그게 독립운동 계열하고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독립운동 자금 쪽으로 이게 쓰기 위해서 사실은 팔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간송이 그걸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간송처럼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독립운동 자금을 댈 수는 없잖아요. 너무 위험하니까. 책값으로 이렇게 많이 줬다는데 거기에 어디에 쓰였고는 그건 자기 책임은 아니죠. 그러니까는 뻔히 알면서도 짐짓 모른 척. 야, 이거 10배 가져가, 10,000원 가져가. 그리고 1,000원은 더 수고비야.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간성이 1,000원만 달라는 걸 10배까지 줬을까? 그런 생각은 좀 상상을 해봤어요. 어떻든 간송은 바로 이 훈민정음을 품에 안게 되면서 그걸 잘 간직하고 있다가 물론 뭐 완전 비밀은 아니었지만 잘 간직하고 있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조선어학계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걸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어학계 사람들이 이걸 훈민정음 해례본의 존재를 정확히 이때 확인했고 이걸 연구해서 지금의 한글 연구에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창제된 글씨인가들을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기본 토대가 됐던 게 바로 훈민정음이었고 우리나라 이 뒤에 그 6.25 전쟁 그리고 1.4.5 때 이럴 때 이제 부산으로 피난도 가시고 하셨거든요. 그때도 항상 품에 안고 가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오동나무 상자에 넣으셔서 주무실 때도 그걸 배에게 삼아서 베고 자셨다 할 만큼 그렇게 항상 아꼈던 그런 인물이어서 간성의 10,000점에 넘는 문화재 중에서도 간성이 가장 마음속에 두고 있던 작품이 바로 훈민정음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충분히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성이 보아 시절에 또 모은 유물들 또 거기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에피소드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 간송 선생님이 이제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있는데 송원 이영섭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이제 문화재를 많이 수집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간송이 이 땅에 온 것은 마치 이 나라 문화재를 수호하기 위해서 온 것 같다. 그러나 그 과업을 수행하는 길은 결코 평탄치 않았고 그 길은 멀고도 먼 길이었고 피와 땀과 눈물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네, 간성이 사실은 뭐 부자였기 때문에 그냥 쉽게 뭐 어떻게 보면 취미 삼아서 문화재를 모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보는 뭐 그런 식으로 좀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간송이 남이 볼 때는 사과 몇 개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전 과정에는 몇 날 며칠을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모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간성은 물건을 살 때 수집할 때 그렇게 장고를 했다는 거예요. 오래 생각하는데 그 고민이 끝나면은 그 다음엔 초의 망설임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뒤에 초의 망설임도 없는 모습만 보고 쉽게 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송원 이영석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평탄치 않았고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의 길이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100번 공감을 하고
우리도 간송이 이렇게 많은 문화재를 모았던 것들이 단순한 취미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